먼저 의사소통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 사람은 저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처럼 사람이 한 사회에 태어나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한다. 즉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이제 활발한 소통,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츠라빗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데 자, 그럼 의사소통이란 무엇이냐라고 우선 그 개념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사전적인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이란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인데 여기서의 이제 정보 교환이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 감정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물론 화면상에 있기는 하지만 의사소통하고 있죠. 저는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를 전달을 하고 있죠? 네,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전달받은 지식을 수용해서 학습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능력이면서 자, 이 과정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지식, 아이디어, 의견,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들이 있냐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네.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크게 형태가 구어적인 의사소통과 비구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구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나 문장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났을 때 표면에,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인사를 하고 싶냐라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구어적인 의사소통 외에 비구어적인 의사소통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를 아까 제가 말로 전달을 했는데 이거를 비구어적인 제스처나 눈빛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의사소통 메시지를 전달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쪽에서 친구가 와요. 그러면 내가 안녕이라고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가능하죠? 네, 제스처로 이렇게 안녕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친구가 저 멀리서 왔어요. 근데 늦게 왔어요. 그러면 손 흔들 것도 살짝 민망해요. 그러면 친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죠? 살짝 왔어 이렇게 눈빛으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의사소통이라는 건 이렇게 구어적인 것도 가능하고 비구어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구어로 하는 언어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아니면 몸짓이나 가리키기 같은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포함되어 온 능력이 준언어적인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언어적인 요소라는 것에서 무엇이 포함되느냐라고 봤을 때 억양, 강세, 속도, 일시적인 침묵 이런 것들이 준언어적인 요소에 포함되는데 예시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먹었니? 라고 4음절의 글자가 있죠. 자, 이거는 뭐를 하고 싶냐라면 너가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내 친구한테 뭐 먹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절상으로는 무엇을 먹었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자, 근데 제가 두 가지 형태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죄송하지만 이제 이 예시기 때문에 그냥 반말로 하겠습니다. 자, 뭐 먹었니? 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는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쵸? 뭐 먹었니? 예, 아니오예요. 뭐 먹었니? 제가 이번엔 어떻게 했죠? 끝을 올렸죠. 뭐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김밥을 먹은 사람은 김밥이요. 아니요. 라면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음절상 아니면 뭐 구어상 이런 언어적인 요소 외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언어에 실려서 실현되는 이런 준언어적인 요소에 대한 능력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정의란 무엇이냐?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의 조직적 체계다. 의사소통에 쓰이는 부호와 기호의 체계로 가장 대표적인 인간 고유의 의사소통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는 뭐냐라면 가장 대표적인 인간 고유의 의사소통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개념을 정의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용어들이 있냐라면 상징, 부호, 기호라는 용어가 나오고 체계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징하고 기호의 개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끼라는 이 말소리를 듣고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오르냐라면 하얗고 귀가 이렇게 뾰족하게 길고 귀여운 토끼 형상이 떠오르지 아무도 머릿속에 토끼라는 말을 듣고 호랑이를 떠올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나 기호나 부호나 이런 개념의 정의는 무엇이냐라면 어떤 표현하는 형식이 있고 반드시 그 형식 안에는 의미를 갖추고 있을 때 저희가 상징이나 기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 예를 들면 아까 토끼도 하나의 단어, 언어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토끼라는 말소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형식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면 그 익히 저희가 알고 있는 토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처럼 자, 언어라는 것도 이런 기호하고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계속 체계예요. 체계예요. 자, 이 체계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라면 좀 이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언어는 나 혼자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게 어떤 상징이나 기호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뭔가 형식은 있었죠. 뭔가 말소리는 전달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에 의미를 파악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규칙이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통한 음성 언어가 있고 문자를 통한 문자 언어. 그래서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체계적인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라면 제가 뭐 의사소통이나 언어나 말의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 각각 따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각각 나누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언어라는 거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이 반드시 언어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왜 의사소통의 두 가지 형태에 언어적인 형태와 비구어적인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손을 흔들어서도 되고 눈짓으로 이렇게 반갑다라는 표정을 통해서도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필요하지만 내가 가진 언어 능력을 반드시 말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일정한 체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간략히 보고 이제 2절에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보겠지만 자,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어떤 말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에는 뭐가 들어있냐라면
의미, 내용이 들어야 있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거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저희가 의문 형태, 구문 의미, 화용론어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언어라는 건 이렇게 일정한 규칙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먼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안다라는 건 뭐냐라면 그 나라의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규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책에 나왔죠. 그리고 그 규칙 체계에 맞추어서 사용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 예를 들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규칙 체계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능력이 모두 갖추었을 때 저희가 언어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말 그대로 이제 스피치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먼저 이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발성기관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특한 소리로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진 언어 능력을 밖으로 실현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뭐냐라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정교한 신경 근육 협응이 요구되는 근육 활동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치, 말.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는 뭐 이비인후과도 가셨을 거고 아니면 뭐 TV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혹시 여기 목 안쪽에는 혹시 성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대가 많이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조금 자주 가는 편인데 감기가 항상 목감기로 와서 그래서 그 뭐 이비인후과의 경험이든 아니면 다른 뭐 자료를 보시든 TV에서 보셨든 자, 기본적으로 목소리는 어디서 이제 산출이 되냐라면 여기 지금은 그냥 목이라고 할게요. 원래 후두라는 여기가 기관인데 이 기관 안에 성대라는 근육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성대라는 근육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면 요렇게 한 쌍의 근육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서 지금 저희의 소리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피치라는 건 뭐냐라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라면 여기에 있는 소리를 산출하는 발성기관의 이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말이다. 스피치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정의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라면 정교한 신경 근육 협응이 요구된다라는 근육 활동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하고는 성대만 이렇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성대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운동에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뭐냐라면 이 기관이 어디죠, 여러분들? 네, 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폐가 있죠. 그래서 요 폐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공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 공기가 올라오면서 성대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열고 닫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성되는 소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이 말소리가 아니라 그냥 윙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소리가 올라와서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뭐를 열고 닫고 하고 있죠. 네, 입술도 열고 닫고 하고 있고 요 입술을 열고 닫고 할 때 뭐냐라면 이 안에서는 또 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스피치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밖에서 보면 저 사람 그냥 입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흡하고 관련된 기관 발성하고 관련된 기관, 이렇게 조음하고 관련된 이런 여러 기관들의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정교하게 잘 이렇게 협응을 해서 움직여줘야지 이 말, 스피치가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이런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소리인데, 자, 밑에 보시면 말이라는 건 그래서 호흡기관이나 발성이나 조음 기관을 통해서 산출되는 발성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라면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미가 없다라면 저희가 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의미가 없다면 그냥 이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냈어요. 그러면 물론 뭐 속상할 때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의미 없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면 이거는 저희가 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1차 시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라면 항상 왜 기초적인 토대를 닦는 과정이 가장 어렵죠. 근데 요 기초적인 토대를 닦아 놓으면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장애 영역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때 좀 이해하시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 언어에 대한 개념을 각각 분리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라면 말과 언어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쟤 말 잘 못해. 언어 능력이 낮아도 뭐라 그러냐면 쟤 말 잘 못해. 발음을 잘 못해도 쟤 말 잘 못해. 다 그냥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말하고 언어 능력은 이제 조금 분리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앞으로 이제 장애 아동들을 볼 때 얘는 언어 능력이 낮구나. 아니구나. 얘는 다른 거 언어 능력은 괜찮은데 말 능력에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 뭐냐? 말과 언어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이제 들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말 산출에는 어려움을 보이지만 언어 능력은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위대한 되게 과학자예요.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루게릭 병이에요. 이거는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병인 거죠. 그래서 루게릭 병으로 인해서 거의 말을 이제 산출하지는 못하지만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광학기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언어 능력이 보존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근육의 문제를 보이기는 하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가 가진 언어 능력은 사실 일반적인 저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를 보더라도 말은 하지 못해요. 하지만 언어 능력에는 문제가 없죠. 언어 능력은 정상이에요. 자,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뭐가 있냐라면 후두 적출자예요, 여러분들. 이 후두 적출자는 누구냐면 아까 제가 여기 소리를 생성하는 기관인 발성기관, 여기가 후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왜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중에서 왜 후두암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암이 너무 심하고 이제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후두 자체를 아예 적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빼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다가 나이를 먹고 자, 후두암에 걸려서 이제 후두를 빼냈어요. 자, 그러면 이 후두를 빼냈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소리 산출을 해야 되는데 발성은 하지는 못하죠. 그렇다고 후두를 적출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진 언어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발성은 하지 못하더라도 필답, 라이팅, 필기를 통해 가지고 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더라도 말과 언어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아까는 말 산출이 괜찮았지만 언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고, 두 번째 반대의 경우는 뭐가 있냐라면 말 산출은 괜찮아요. 크게 뭐 발성기관이나 이런 후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 산출은 괜찮지만 언어 능력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 아동들이 사실은 언어 능력에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어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자기가 사용하는 모국어의 문법 체계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문법적인 능력을 잘 갖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령에 요구되는 어휘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6세 아동인데 어휘 수준이 뭐 1, 2세밖에 안 된다거나 이런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장애로 누가 있냐라면 그 지적장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장애군에 이제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아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장애를 보실 때 그 증후군은 신드롬이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이 아동들은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윌리엄스 증후군은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인지능력에 결함이 있고, 인지능력에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연령 수준에 비해서 어휘력이나 조금 언어 능력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아동 같은 경우에도 뭐냐라면 언어 능력은 자기 연령에 비해서는 낮지만 말 산출에는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동을 판별할 때 쟤는 언어 능력은 낮아요. 하지만 말 산출은 괜찮아요 라고 저희가 판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개념처럼 여러분들이 언어와 말 능력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이 아동은 언어 능력에만 문제가 있어요. 이 아동은 언어 능력은 괜찮고 말에만 문제가 있어요. 이 아동은 언어와 말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구분돼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언어의 5가지 구성 요소인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쉬운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상적인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뭐 표현들 다 하고 살고 다른 친구가 하는 내용들 다 이해하고 사는데 언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복잡한 작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면 자, 언어라는 거, 언어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까 저희가 잠깐 살펴봤지만 내가 언어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뭐냐라면 내가 어떤 형태를 잘 만들 줄 아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형태를 만든 다음에는 그 내용,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형태와 의미 파악까지 잘 됐더라도 상황이나 사람, 맥락에 따라서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까지 모두 다 갖추었을 때 저희가 언어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을 때 형식적인 측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구어적인 형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로 사용하는 형식은 뭐냐라면 그리고 의사소통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 뭐냐라면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저쪽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점심 뭐 먹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장을 사용하시죠? 네,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내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자, 점심 뭐 먹을 거야? 라고 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를 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문장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면 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적절한 단어를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뭐 먹을 거야. 자, 먹을 거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먹을 거야는 하나의 단어지만 몇 개의 음절로 되어 있나요? 네, 먹을 거야. 4개의 음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또 음절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자, 뭐 먹을 거야, 먹을 거야라는 음절은 4음절이지만 자, 먹이라는 음절 하나를 살펴볼까요? 먹이에는 몇 개의 음소가 있냐라면 무랑 어랑 그라는 음소를 합쳐야지 먹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 먹을 거야라는 문장 하나를 표현하고 싶지만 자, 이 문장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갖추기 위한 단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음절을 또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또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소를 알아서 음소를 결합해서 음절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 형식에 해당되는 능력인데요, 여러분들. 그 음소나 음절에 해당되는 그 영역을 뭐라고 하냐라면 의문론이라고 하고 단어하고 관련된 이제 구조나 지식에 관련된 학문을 형태론이라고 하고 문장에 관련된 거를 이제 통사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떤 언어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통사론, 형태론, 의문론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형태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형태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라면 그거에 따른 의미를 또 파악할 수 있어야지 제가 들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또 적절하게 다시 또 대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한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의미론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에 해당되는 게 활용론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언어의 5가지 구성 요소에는 이제 뭐가 있냐라면 의문 형태 통사론, 의미론, 활용론이 있는데 언어 능력이 있다. 내가 언어를 알고 사용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영역에 대한 능력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문론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자, 의문론의 개념이 뭐냐? 자, 의문론이라는 건 뭐냐라면 한 언어 내에서 사용되는 말소리의 기능하고 체계에 대한 지식, 즉
말소리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의문론의 기본적인 단위는 이제 음소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곧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론이라는 건 말소리 체계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개념 먼저 넣어주시고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위는 이제 음소. 자, 왜 음소냐면 아까 제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를 결합해야 됐죠.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절을 결합을 해야 되고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소를 결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음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의문론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되는 지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리 목록에 대한 지식, 결국 음소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절 구조를 만드는 음절 구조에 대한 지식, 세 번째로는 이런 음소들이 실제 결합을 했을 때 발음을 결정하는 음운 규칙, 요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나라마다 언어마다 음소나 음절을 배열하는 규칙이나 음운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라면 앞으로 차후에 저희가 이제 조음, 음운 발달 장애, 쉽게 얘기해서는 조음 장애, 발음이 안 되는 장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음운에 대한, 이런 말소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달에 이제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소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음소라는 건 무엇이냐?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에게 소리의 차이를 일으키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최소의 음성 단위이다. 설명이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소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모든 언어에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음소에는 뭐가 있냐라면 그느드르 무분 같은 19개의 자음이 있고 아야 어여 같은 이런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 하나 드릴까요? 자, 음소라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소리라고 했어요. 근데 세계에는 정말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그 안에는 많은 음성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V나 V, Z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왜 동물원 갈 때 주 간다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Z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음성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스펠링 영어 R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R이에요. 그쵸? 하지만 혹시 불어 배우신 분 계신가요? 이게 왜 불어에서 인사하는 말에 이제 봉주르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스펠링이 R이에요. 근데 불어에서는 이 R이 R 영어하고 다른 발음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말소리가 존재하는데 그 말소리 중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소리만 쏙 뽑아오면 그게 이제 음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국어의 음소에는 그느드 같은 자음과 아야 어여 같은 모음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그 TV에서 자주 매체에서 보는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 무슨 발음을 잘 못하죠? 한국어에는 스 발음은 있지만 영어에는 스 발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왜 새 소리가 들려요 할 때는 새 소리가 들려요 하고 저희는 스 발음을 하는데 노홍철 씨 어떻게 하시죠? 네,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왜 TV를 보면서 깔깔깔깔 웃는 이유인데 그 이유는 뭐냐라면 제가 아까 왜 이런 말소리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조음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말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뭐 음절을 구성을 하든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냐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어의 음소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라면 자, 음절을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안녕 저희가 이렇게 인사하지 아느, 느영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절을 만드는 규칙 또한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제 음절을 만드는 규칙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V하고 이제 C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V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vowel
모음을 얘기하는 거고 C는 컨소넌트 자음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음절을 만드는 규칙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음만 가지고도 음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가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럼 내가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불렀어요. 자, 이거 다 모음 하나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모음하고 자음을 결합해서 음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친구가 불렀어요. 응. 자, 뭐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나 아니면 아이한테 얘기할 때 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다 모음과 자음을 결합한 음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음 모음을 결합한 음절도 가능해요. 이거는 굉장히 많죠. 가, 나, 너 뭐 이런 것들 다 자음과 모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라면 자음, 모음, 자음을 결합한 음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받침이 있는 글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밥, 손, 발이 있죠. 자, 자음, 모음, 자음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음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데 우리가 표기할 때 닭이나 삼이나 이런 것들 다 겹받침이 있지 않나요? 자, 이 겹받침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에 표기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CVCC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표기는 조금 잊어주셔야 돼요. 표기값은 있고 항상 실제 소리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CVCC는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면 자, 닭이에요, 여러분들. 쓸 때는 리을 기억을 해서 겹받침 을 쓰지만 저희가 얘를 달그라고 발음 안 하는 거죠. 달그 먹자 안 해요. 닭 먹자고 하죠. 그래서 실제 발음은 닭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이제 음절을 만드는 구조는 CVCC는 존재하지 않아요. CVC까지만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음절을 만드는 규칙에서 조금 예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한국어에는 19개 자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도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는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어의 자음에는 총 19개가 있는데 이 자음이 오는 위치가 어디냐면 어두초성과 어중초성과 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초성하고 종성에 자음 19개가 올 수 있는데 소리값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초성에는 응 소리는 못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라면 사실은 얘의 이름은 기역, 니은, 디귿이죠. 근데 저희가 얘의 음가를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느, 드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음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면 예를 들면 자, 아이들한테 이제 음운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줄 때 기역하고 아를 붙여서 얘하고 얘가 만나면 무슨 소리가 날까 해서 기어가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가르치죠? 얘는 그 소리가 나, 얘는 아 소리가 나서 그아 가 소리가 나 이런 것처럼 소리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자음 응이에요, 여러분들. 얘는 이름은 이응이죠. 하지만 얘의 소리는 응이에요. 그래서 초성에는 응이 올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엄마라는 단어가 있죠. 엄마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한번 써보시면 엄마의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냥 모음인 어를 나타내기 위한 의미 없는 동그라미지 자음의 응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걔가 소리값이 있다라면 응엄마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를 부를 때 엄마 이게 아니라 응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성에는 응이라는 소리는 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7종성 법칙이라고 해서 이 종성은 받침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성에 올 수 있는 소리는 딱 7가지밖에 올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느드르, 무부응 이 7가지 소리만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예로 보시면 여러분들 자, 표기상으로 낫을 나타내는 낫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낫지라는 낫도 있고 낫도 있고 낫도 있고 낫도 있어요. 자, 이거 저희가 글자를 쓸 때 표기상으로는 모두 다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세요? 낫 모두 다
낫으로 발음하시죠. 그래서 종성에서 올 수 있는 소리는 뭐냐라면 표기는 다 가능하더라도 드소리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드린 이유는 뭐냐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음장애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아동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지 못하는지 얘의 발음 능력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해봐야 되는 능력이 뭐가 있냐라면 물론 뭐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가지고는 그냥 바로 체크하면 되지만 장애 아동들 중에서 사실은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앉혀놓고 뭔가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동이 사용한 발화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발화를 가지고 얘의 발음 능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음이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어두초성과 어중초성과 종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가 한 발화를 쭉 다 적어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느 위치에서는 어느 소리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 위치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를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분석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조음 장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음운론에서 알아야 되는 규칙이 뭐가 있냐라면 음운 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음운 규칙이라는 건 뭐냐라면 음소들이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할 때 실제 발음을 결정하는 규칙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공책은 여러분들 지금 발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공책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새해 첫날이 되면 해돋이 보러 가고 싶죠. 마음속에 다들 기차 타고. 자, 그래서 우리 해돋이 보러 가자라고 할 때 표기상으로는 해, 돋, 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원래 발음대로 하면 해돋이 보러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 해돋이 보러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그냥 봤을 때 그래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뭐 연음 규칙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해돋이 보러 가자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해돋이라고도 안 하고 해돋이라고도 안 해요. 저희는 해돋이 보러 가자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냐라면 사실은 이 그 드하고 트가 뒤에 이를 만나면 즈하고 추로 발음되는 국외음화라는 음운 규칙이 한국어에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저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표기하고 듣는 거하고 저희는 생활을 하면서 얘는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는 그래서 실제 발음에서는 해돋이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엄마가 이제 국자로 국을 떠신대요. 그래서 엄마 뭐하니? 국자로 국을 떠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원래 표기상으로 하면 발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국자로 국을 떠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국자로 국을 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국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국을이 아니라 국을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국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경음화라는 음운 규칙이 적용이 된 거고 국을에는 연음 규칙이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음운론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음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정확한 말소리를 습득해서 음절을 만들고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한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을 만드는 규칙을 알아야지 단어가 형성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음운 규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거는 실제 소리가 결정되는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장애 아동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음운규칙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명시적으로 앉아가지고 조금 교육을 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뒤에서 청각장애 조금 저희가 배우시겠지만 청각장애인 중에서 기본적으로 발음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듣기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김수림 씨라고 양쪽 귀가 다 안 들리시는데 이분이 4개 국어를 하시는 청각장애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저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건청인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구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그분의 이제 발음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자, 뭐 밭에서 가지를 따서 드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밭에서 가지를 따서 먹었어 라고 해서 밭에서라고 하죠. 근데 그분은 밭에서라고 발음을 해요. 왜냐하면 자, 음소나 음절 같은 경우에 눈으로 이렇게 단어를 습득을 했을 때 밭은 밭이라고 저희가 발음 배울 수가 있어요.
에, 서도 다 음절 단위로는 정확히 배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운규칙이라는 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들으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음운론에서는 마지막 이렇게 실제 발음을 규칙하는 음운규칙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고 있어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형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음소하고 음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차원이 뭐냐면 단어예요. 낱말이에요. 그래서 그 낱말 차원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가 뭐냐면 형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형태론이라는 거는 형태소들이 결합해서 낱말을 형성하는 체계나 규칙이나 아니면 단어가 형성되는 규칙에 대한 그런 지식이 형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형태론에 있어서의 기본 단위는 형태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형태소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네. 그 막 괴로워하시면서 문법 시간에 배우신 그 형태소인데 이 형태소의 이제 개념을 봤을 때 이 형태소라는 게 뭐냐면 의미를 가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를 저희가 형태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형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단어, 지금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에 대해서 결합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야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단어라는 거는 최소 1개 이상의 형태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봄, 1개의 형태소고 얘는 1개의 단어예요. 꽃, 1개의 형태소이면서 1개의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봄에 내리는 비를 저희가 봄비라고 하죠. 근데 이 봄비라는 거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봄과 비라는 2개의 형태소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단어라는 거는 최소 1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형태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형태소가 지금처럼 의미를 가진 이런 단어 1개면 참 좋겠지만 안타까운 거는 뭐냐라면 이 형태소의 종류에는 이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좀 전에 보신 뭐 꽃이나 봄이나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도 있지만 이거하고 다르게 이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법 형태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 어린 시기의 아동들은 예를 들면 곰하고 이렇게 호랑이가 있었어. 곰, 호랑이, 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뭐 맥락상에서 아이고 곰이 호랑이를 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뜻을 이렇게 의미를 지닌 문장을 저희가 해석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 3세나 4세 아동 정도 됐을 때에는 이제 곰하고 호랑이가 있고 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곰하고 호랑이하고 밀어요. 2가지 의미가 해석이 되죠. 첫 번째는 곰이 호랑이를 밀었어도 되고 아니면 누구냐면 곰이 호랑이를 밀었죠. 반대로는 이제 곰이 호랑이한테 밀렸어. 요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면 그 문장이 점점 길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형태소를 가진 어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런 문법 형태소의 능력도 이제 같이 발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동의 이제 초기 형태소 발달 과정을 봤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얘네가 기는 거,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인 주로 내용어만을 가지고 얘네가 조금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초기에 나오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보식 문장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보식 문장이라는 건 뭐냐라면 예를 들면 아빠가 차 타고 회사에 갔대요. 그러면 조금 나이 든 아동은 아빠가 회사에 차 타고 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사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어미나 조사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어린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세 정도에 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긴 문장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고 하냐라면 아빠 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단어하고 단어를 합친 문장이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전보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런 형태를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얘네가 이제 문법 안에서 이제 문법 형태소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점점 이제 문장 안에서
문법성을 갖춘 얘네가 문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은 이제 어린 시기에는 괜찮지만 점차 연령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긴 문장을 사용하면서 이제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면 이런 문법 형태소에 대한 능력인데, 이런 형태론적인 발달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 시제, 뭐 미래 시제, 이런 시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파생 접사 같은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사실은 많이 문제를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 이런 문법 형태소에 있어서 적절한 사용을 잘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동들이 그러니까 조금 연령이 증가하면 사용하지 않지만 어린 시기에 나타나는 형태 하나가 있죠. 어제 놀이동산에 갔다요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뭐를 사용하냐라면 나름대로 이제 어른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높임 요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놀이동산에 갔어요라고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얘네 그냥 기본 형태에다가 뭐만 붙이죠? 네, 요자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상 발달 과정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이지만, 만약에 얘가 만 5세나 요 정도 됐는데 학령기가 됐는데도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얘는 이제 형태론적인 발달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보인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능력이 이제 뭐라는 거죠? 네, 형태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형태소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문법 형태소를 잘 알아야지 단어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형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의사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단위는 문장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문론, 다른 이름으로는 통사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통사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 낱말의 배열에 의해서 구나 절이나 문장을 형성하는 체계 또는 규칙이다. 주로는 저희가 이제 문장을 볼 텐데, 이 문장이라는 것도 뭐냐라면 나라마다 규칙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지 적절한 문장을 구성을 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어가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에 의해서 연결되고 조직된 형태인데, 이 문장 내에 있는 단어의 배열, 다른 말로는 이 규칙이겠죠.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건 뭐냐라면 또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이 뭐가 있냐라면 가장 앞에 주어가 있고 항상 끝에 서술어가 오죠. 그래서 나는 주어 더하기 당신을 목적어 사랑합니다. 서술어, 순으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저희의 영어 능력, 요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가 뭐냐라면 I love you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영어의 어수는 어떻게 되냐? 주어 다음에 항상 저희 이거는 까먹지는 않죠. 잊어버리지는 않죠,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마다 문장을 배열하는 규칙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라면 문장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냥 서술하는 문장도 있고 명령하는 문장도 있고 아니면 물어보는 의문문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장을 구성을 할 때는 문장의 기능에 따라서 또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문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지금 계속 문장의 어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형태소하고 단어들이 이제 문장 내에서 일단 일정한 순서에 맞게 이루어져야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밀어, 곰, 사자. 아까 제가 예시 조금 들어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곰이 사자를 밀 수도 있고 아니면 곰한테 사자가 곰을 밀 수도 있고, 그쵸? 이거는 뭐냐라면 문장의 어순 자체가 원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와야 되는데 서술어가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인지 이게 목적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도 저희가 한번 볼까요? 영희를 안철수가 좋아해 안경 낀. 이것도 조금 다양한 해석이 되죠. 어떻게 해석이 되냐라면 일단은
철수가 영희를은 일단은 아시겠죠? 왜냐하면 철수가 가가 주격 조사가 붙었어요. 영희를 목적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주어는 철수가인 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철수가 영희를 안 좋아해요. 요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겠죠. 근데 안경 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경 낀 철수가 영희를 안 좋아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철수가 안경 낀 영희를 안 좋아해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서 이런 형태소나 단어들이 일정한 순서에 맞게 꼭 반드시 배열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형태들을 잘 배열을 해가지고 정확한 문장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또 하나 측면이 뭐가 있냐라면, 여러분들 문장에는 단문하고 복문이 있는데, 단문은 뭐냐라면 말 그대로 짧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가 있는 거고, 복문은 복잡하죠. 길어요. 그래서 문장 안에 주어하고 서술어가 2개 이상의 문장을 저희가 복문이라고 하는데, 단문 예를 들면 아이들 뽀로로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나는 뽀로로 좋아해. 자, 그리고 뽀로로 안경 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 이제 짧게 문장을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주황색 안경을 쓴 뽀로로를 좋아해 라고 해서, 이거는 복문이죠. 여러분들, 나는 뽀로로를 좋아하는데 뽀로로는 어떤 뽀로로예요? 주황색 안경을 쓴 뽀로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문의 형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장을 어순에 맞게 적절하게 배열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 하나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면, 단문으로 하면 무수히 많은 문장들을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령이 증가하면서는 이 단문뿐만 아니라 복문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문장이 발달하면 그래도 단문까지는 참 잘 발달을 하는데, 복문을 조금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는 좀 제한을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형태 측면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음소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음절 배열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결합을 해서 단어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단어도 또 적절히 결합해서 이제 문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형식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능력은 뭐냐라면, 이제 내용을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 관련된 영역이 뭐냐라면 이제 의미론인데, 그 의미론이라는 건 그래서 말을 이해하거나 해석에 관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말을 이해한다라는 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고 문장의 의미, 2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조금 나눠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사실은 단어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습하기 쉽고 장애아동들도 조금 가르치기가 쉬울 텐데, 단어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자, 손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바로 요거죠. 자, 이 손의 의미는 뭐죠? 신체의 일부분이면서 손바닥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이게 사전적인 의미, 중심적인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친구가 내 손 좀 빌리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살포시 내 손을 이렇게 내밀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네, 이상하게 보겠죠. 여기에서의 손의 의미는 뭐냐라면, 중심적, 사전적인 의미, 신체의 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해. 여기서는 도움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단어라는 거는 첫째, 이렇게 중심적인 의미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외에 이런 주변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단어에는 외연적인 의미도 있지만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외연적인 의미, 말 그대로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첫사랑 하면은 이거의 첫사랑의 외연적인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 네, 가장 처음에 한 사랑을 저희가 첫사랑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첫사랑의 의미는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사랑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자, 한번 뭐 이렇게 뭐 가까이에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 처음 한 사랑, 첫사랑이에요. 자, 첫사랑하면 떠올리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풋풋했어. 어떤 분들은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떠올리기 싫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단어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라면 이런 외연적인 의미 외에도 암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적절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라면 단일어와 다이어와 동음이의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단일어는 말 그대로 단어 하나가 그냥 의미가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공책. 여러분들, 공책 뭐죠? 저 이렇게 필기할 때 쓰는 그게 공책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 하나의 의미가 하나인데, 자, 예를 들면 개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다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이어하고 동음이의어의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이어는 단어가 하나인데 의미가 여러 개인 거고, 동음이의어는 말 그대로 소리는 같지만 다른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머릿속에 1차적으로 떠오르는 정의는 뭐냐라면 집에 있는 그 멍멍이 강아지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객가에 딸린 집 짐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다이어의 의미가 뭐가 있냐라면 아유 저 사람 그냥 성질하고 막 언행이 막대 먹는 사람을 저희가 막 멍멍이 같다라고 하죠. 그리고 왜 일제시대에 저희가 막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을 저 사람들은 일제에 뭐 이거였어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동음이의어. 아까 음은 하나인데 의미가 여러 가지였죠. 자, 눈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있어요. 자, 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자, 먹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음은 같지만 다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단일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게 조금 쉽겠지만 다이어나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에는 그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장의 의미도 이제 저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사실 이건 능력이 필요한데, 사실 문장의 의미 같은 경우에 문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와 단어가 결합해서 이제 문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문장의 의미라는 건 이 단어의 의미를 합쳐서 그러면 뜻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끝나면 저희가 행복하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문장의 의미는 각 단어의 의미의 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나 미역국 먹었어. 자, 이거는 첫 번째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실제 예를 들면 뭐 철수예요. 철수가 나 미역국 먹었어. 그러면 오늘 철수가 생일이어서 정말 아니면 미역국을 먹었구나. 아니면 뭐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셔서 미역국을 먹었어. 이거는 뭐냐라면 각각의 단어의 합인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철수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나 미역국 먹었어. 이러면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미역국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시험에 떨어졌다는 의미인 거죠. 이거는 뭐냐라면 각 단어의 의미의 합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의 의미 같은 경우에도 맥락에 따라서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의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 한번 보시면 영자를 좋아한 민수와 경수가 커피를 마신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영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민수일까요? 경수일까요? 네, 민수일 수도 있고 민수와 경수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중의성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의성을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에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맥락을 활용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어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단순히 사전적인 정의나 아니면 단어의 합의 의미가 아닌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의 마지막 영역이 화용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 잘 만들고 의미도 적절해요. 하지만 이거를 뭐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 use,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이런 언어 사용에 관련된 이런 규칙에 대해서 다루는 게 뭐냐라면
화용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용론에서 이제 중점을 두는 건 뭐냐라면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과 사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즉 뭐냐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예시에 이제 왓츠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왓츠업. 어디서 들어보시죠?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쓰지는 않는데 저희가 왜 그 외국 이제 외화 영화들을 볼 때 거의 다 안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끔 들리는 게 있는데 왜 흑인들 많이 나오는 영화에서 막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건들건들 오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왓츠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왓츠업 뜻이 뭐죠, 여러분들? 네,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예를 들면 뭐 how are you, 뭐 hi, 뭐 how's it going 이렇게 다 안녕이라는 인사를 해요. 그 중에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나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쓸 때 이제 what's up, 그러니까 어깨를 툭 치면서 what's up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what's up. 자, 형태 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인사 안녕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저쪽에서 이제 나이 많은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르신이 오는데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공손하게 원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어깨를 툭 치면 What's up?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네, 어른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활용론적인 측면은 뭐냐라면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맞더라도 뭐냐라면 어른에게 사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용론적 능력도 이제 발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고 저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적인 수단, 아까 구어적인 수단이 있었고 비구어적인 수단이 있었죠. 이거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앞에 화용론을 설명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 능력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라면 예를 들면 내가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구어적인 수단을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어휘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구어적인 수단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비구어적인 수단이라도 활용을 해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물 주세요라고 말을 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말로 하지 못하면 엄마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엄마를 이렇게 자꾸 어디 앞으로 가면 되죠? 네, 냉장고 앞에 가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뭐를 가리키면 돼요? 거기 여러 개가 있겠죠. 주스랑. 그러면 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물을 원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구어적인 능력만 개발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단이 되는 비구어적인 수단까지도 이렇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고 만약에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 구어적인 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비구어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소통의 표현이 이제 복잡해지고 길어져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활용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면 상대방, 말하는 사람의 이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맥락상의 정보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워요. 그러면 뭐 저 친구가 덥든 말든 야 창문 좀 열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형식을 좀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너무 더워요. 그러면 창문 쪽을 보면서 너무 덥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안 더운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런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라면 너무 덥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는 제가 지금 더우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말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시험이었어요.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친구한테 친구가 왔어요. 야, 시험 공부 많이 했어? 그랬더니 아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 아파서 내가 친구가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 능력이라는 걸 총 5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봤죠. 그래서 내가 언어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입만 잘 뻥긋뻥긋해서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5가지 영역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저희가 진정하게 언어 능력이 있고 언어를 알고 사용할 줄 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